5억이라는 빚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된 남자와 결혼해야 했던 한 젊은 여자. 그녀가 선택한 것은 첫날 밤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보았던 그의 모습은 그녀의 심장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고 그녀가 스스로 그의 옆에 머물게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깊은 사람의 온기와 눈물 그리고 조용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은채는 찬물에 밥을 말아 깨작거리고 있었습니다. 27세의 젊은 나이에 그녀의 삶은 이미 빛바랜 회색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친척의 무책임한 사기, 행각이 남긴 것은 5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빚더미였습니다. 이 빌라 옥탑방의 작은 부엌은 그녀에게는 희망이 사라진 우주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알을 씹는 소리조차 빚쟁이들의 험악한 목소리처럼 그녀의 귀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가난은 그녀에게 익숙했지만 5억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은 익숙해질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녀는 이 숨막히는 부채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이미 저당 잡혀 있었고 더 이상 꿈꿀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빚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대로는 영원히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셨다가 단속반에 쫓겨 빈손으로 돌아오시는 날이면 은채는 어머니의 굽은 등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시장 바닥의 모진 추위와 사람들의 냉정한 시선은 어머니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새벽에 몰래 파스를 붙이는 소리를 들을 때면 은채의 심장은 죄책감으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약값과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며 빚을 갚기엔 은채의 회사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5억 원의 빚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어머니의 삶 전체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와 같았습니다. 빚은 새로운 빚을 낳는 지긋지긋한 굴레이자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습니다. 이대로는 어머니가 언제 병으로 쓰러져 돌아가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은채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꿈을 꾸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집안의 모든 것을 부수는 악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인 강 회장이 그녀의 지인을 통해 은밀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의 유일한 아들인 도윤 씨는 한때 해외 유학까지 다녀오고 자신의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만큼 촉망받던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허리 아래가 모두 마비되어 휠체어 신세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은 도윤 씨는 세상과 가족에게서조차 멀어졌고 강 회장만은 이런 상황에서 가문의 체면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강 회장은 은채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 아들 도윤이와 결혼해 준다면 결혼식이 끝난 직후 내 어머니의 빚 5억 원을 전부 갚아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은채가 가난하지만 얌전하고 순종적이며 말이 없는 여자라는 사실을 높이 샀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진짜 아내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 그저 도윤이 곁에서 그의 아내인 척 우리 태산그룹의 이미지만 지켜주면 된다. 너는 그저 그림자처럼 조용히 있어주면 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냉정했습니다. 마치 고가의 물건을 거래하는 사업가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을 제안받은 은채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거래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채는 강 회장의 제안에 즉시 대답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낡은 방에서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빚쟁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어머니의 모습, 집을 부수겠다는 협박 문자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 집의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어머니는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빚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팔아넘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혼식은 그로부터 3주 후에 열렸습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에서 화려하게 진행된 결혼식장에는 고급 승용차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태산그룹의 명성에 걸맞은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은채는 마치 자신의 장례식에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곁이 아닌 빚을 갚기 위해 거래된 낯선 결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안 운도 좋지. 태산그룹의 시집가네. 누군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남편이 휠체어 신세라던데. 뻔하지. 돈 보고 결혼한 거지. 은채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았고 그 대가로 어머니의 빚 5억 원을 갚는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신혼방은 하얀 꽃과 붉은 벨벳 침대보 그리고 고가 프랑스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호화로운 가구들과 화려한 장식들이 가득했지만 은채의 마음은 누군가 핥히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자신의 모습은 행복한 신부가 아닌 비참한 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 씨는 방 한쪽의 휠체어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깊고 차가운 눈빛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은채를 향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연기할 필요 없어. 당신이 여기 있고 싶지 않은 거 아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이 결혼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있으니 더 이상 억지로 행복한 척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받았고 빚도 다 갚았으니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뭘까? 이 집은 그녀에게 감옥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녀를 짓누르는 냉기와 외로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낯선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빚을 갚았다는 사실 외에는 이 결혼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온 집안이 잠들었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가방에 옷가지를 챙겨 넣는 은채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는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깊은 잠에 빠진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은채를 막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 가벼운 마음으로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정문을 향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그녀의 고통스러웠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문에 다다랐을 때 문득 어머니의 빚을 갚았다는 증명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5억 원을 갚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증거 없이 떠난다면 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침실 문은 아까와는 다르게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은채는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은채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녀는 마치 몸 안에 흐르던 피가 한순간에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그녀가 이 계약 결혼을 통해 맺은 남편 도윤 씨에 대해 가졌던 모든 선입견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휠체어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상의만을 걸친 채 온몸의 힘을 두 팔에 집중하며 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반신은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그의 상체는 거대한 의지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두 다리가 아닌 오직 두 팔의 힘으로 자신의 몸을 끌어당기며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은채에게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낮에는 냉정하고 고독해 보였던 태산그룹의 유일한 상속자가 이 호화로운 침실의 어둠 속에서 가장 처절한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온몸을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을 필사적으로 기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 한 걸음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이마에는 핏줄이 선명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향해 소리 없는 절규를 내뱉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에는 피부가 벗겨져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노력의 흔적들은 그가 이 연습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은채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그 순간 멈춘 것 같았고 오직 도윤 씨의 굳은 의지와 고통만이 그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충격을 넘어선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빚 5억 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계약 결혼을 받아들이고 빚을 갚았으니 도망치는 것이 가장 쉽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쉬운 길, 가장 이기적인 길을 택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지금 저 어둠 속에서 온 인생을 걸고 한 걸음씩 기어가는 도윤 씨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이 모습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아내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이 깊은 밤,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망치려 했던 은채 자신이 가장 약하고 이기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한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방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자기 혐오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고 그녀는 도망치듯 침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빚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이 두려워서 그리고
그녀의 심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남자의 강인함 앞에서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뒷마당의 계단으로 내려온 은채는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도주를 위해 챙겼던 가방 손잡이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구명줄인 것처럼 놓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손끝에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위도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냉기만은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결혼에 임하는 자세가 틀렸습니다. 심장 속 무언가가 부서졌지만 그것은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할 감정조차 가질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것은 그녀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한 줌의 인간성, 작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계약 결혼에서 하반신 마비인 남편에게서 그리고 그녀가 비극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걸까? 은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윤 씨는 그녀에게 진짜 아내 역할을 할 필요 없이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까지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벽을 붙잡고 땀에 흠뻑 젖은 채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힘겹게 끌던 그의 모습이 은채를 충격에 빠뜨리고 죄책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이기심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는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 씨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그녀가 침실을 나선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문틀을 가볍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미동도 없이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아직 안 갔네.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리가 내린 밤처럼 서늘하고 냉랭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도윤 씨의 단호한 말은 은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갑자기 목구멍이 쓰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빚 갚았다는 확인서. 그거 받으러 다시 왔어요. 그녀는 겨우 말을 잇고는 자신의 도주가 아닌 확인서 때문이라고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태산그룹강 회장의 직인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 회장님 직인이랑 서명 다 있어. 이제 당신을 붙잡을 건 아무것도 없어.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살아야지. 도윤 씨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봉투를 은채에게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잔인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은채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종이는 5억 원의 빚이 해결되었다는 증표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빚을 갚았다는 증명서를 손에 쥐었으니 이제 거래는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그녀의 마음은 이토록 무거웠을까요? 그녀는 그 침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입에서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걷는 연습을 해요? 당신은 꼭 그럴 필요 없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질문은 그녀가 도윤 씨의 방에서 목격한 충격과 그로 인해 무너진 자신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연기처럼 낮고 씁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은채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에는 결혼식 날의 차가움 대신 익숙해진 고통과 사람을 존중하게 만드는 어떤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채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머물러야 할 진정한 이유가 돈이 아님을. 이 남자의 강인함과 인간적인 존엄 앞에서 그녀는 빚이 아닌 삶의 빚을 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의 강인함 앞에서 자신의 이기심과 초라함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많이 미우시죠?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이 도망치려 했던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그의 미움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밉지 않아. 도윤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관심에 가까운 대답은 오히려 은채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때로는 미움보다 무관심이 더 아픈 법이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거래를 마친 사람처럼 당장 돌아서서 이곳을 떠나야 했지만 그녀의 발은 흙에 박힌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은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은채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는 외침처럼 절박했습니다. 도윤 씨,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도윤이 멈춰섰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엔 떠나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을 좀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제가 당신에게 사과해야 할 빚이 있고 당신을 제대로 바라볼 빚이 있어요. 은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절절한 고백이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잠시 은채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그는 휠체어를 몰아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침묵의 허락이거나 혹은 더 이상 그녀와 다투기에는 너무 지쳤다는 뜻일 것입니다. 은채는 잠시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더 이상 그녀를 가두는 화려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벽을 향해 돌아 누워 있었습니다. 은채는 옆 침대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은 낯선 타인처럼 조용했지만 같은 운명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바닥을 한 뼘씩 기어가던 도윤의 모습, 살고 싶다는 갈망으로 가득 찼던 그의 절박한 눈빛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도윤이 그녀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 옆에서 두 팔로 몸을 지탱하여 스스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고 있었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부를 수도 있었지만 그는 혼자 힘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녀가 도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우미를 부르시죠? 그분들이 내 모든 걸 도와줄 의무는 없으니까. 당신도 당신 할 일 해야지. 도윤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면 돼. 그의 대답은 논리적이고 간결했습니다. 은채는 망설이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윤이 은채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조금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우유잔을 은채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채는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닌 그녀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자잘한 일들을 돕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몇 마디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도윤은 은채가 머무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은채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조용히 연기처럼 흘러갔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도윤이 단순히 장애를 가진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역경 속에서 일어섰고 성공을 맛보았으며 운명에 의해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고는 그의 두 다리를 앗아갔지만 도윤의 자존심까지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은채의 마음속에는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채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똑바로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비록 몸은 멀쩡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한계보다도 더 낮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겉으로는 태상그룹의 며느리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빚의 굴레에 갇혀 도망치려 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채는 도윤이 밤 9시면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책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연필로 손가락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묽은 죽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가사 도우미는 마비 환자가 삼키기 쉬울 거라 생각하고 자주 끓여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항상 스스로 입을 닫고 수건을 반듯하게 접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은채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모습들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동정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윤과 함께 살수록 그는 동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존중이었습니다. 비록 두 다리는 힘을 잃었지만 한 사람의 남자로 온전히 인정받는 것. 은채는 이곳에 머무는 것이 더 이상 빚을 갚기 위한 의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지금 떠난다면 그녀는 도윤뿐만 아니라 그녀 안에서 막 깨어나기 시작한 인간다운 제 모습마저 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채가 식탁을 치우고 있을 때 도윤이 불쑥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생각이야? 은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대답하기도 전에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쫓아내려고 묻는 건 아니야. 다만 당신이 떠나길 바라야 할지 머물길 바라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래. 그의 말에 은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떠나고 싶지 않아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있어. 하지만 동정심 때문에 머무는 거라면 그만둬. 난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 말에 은채는 화가 나기보다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를 동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윤이 아팠고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또 아팠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모든 것이 조금씩 평온해지기 시작할 무렵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달려와 은채에게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도윤 도련님 고모님이 오셨어요. 성격이 좀 까다로우시니 조심하세요. 은채는 별 생각 없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양팔에 금팔찌를 가득 찬 여자는 도윤의 고모 강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은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내가 도윤이 부인이라고? 예쁘장하게 생겼네.
근데 듣자 하니 엄청 가난한 집 딸이라며? 집안에 뭐 내세울 만한 거라도 있니? 하던 일은 뭐고? 은채는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고모님 안녕하세요. 은채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셨고 저는 의료회사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강숙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태산그룹 집안 통도 크셔라. 너 같은 애를 들인 건 그냥 집안 구색 맞추기 용인가 보네. 5억 원이나 받고 팔려왔으면 감지덕지 해야지. 안 그래? 은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에선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제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전 인생 역전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저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을 뿐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람답게는 살아야 하니까요. 강숙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뭐라 반응하기도 전에 옆방에서 도윤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고모, 그만해. 이 집안에서 내 아내를 모욕하는 건 누구라도 용납 못해. 강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도윤아, 너 제 편 드는 거니? 제가 뭐라고? 빚 때문에 팔려온 애를. 그녀가 누구든 고모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누군가 자신을 감싸준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명예 때문도 사랑 때문도 아닌 단지 내가 당신의 아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윤은 자신의 권위를 걸고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강숙은 분을 못 이기고 돌아갔습니다. 도윤이 은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녁놀처럼 고요했습니다. 미안해. 그런 말을 듣게 해서.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익숙해요. 하지만 상처받는 것에 익숙해져선 안 돼. 누구도 그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으니까. 도윤의 말은 은채의 가슴을 가볍게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진 않았지만 아주 단단하게. 그날 밤 은채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들었을 때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떠나지 않아줘서 고마워. 은채는 입술을 깨물고 잠시 후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도윤 씨 저를 미워하지 않아주셔서 고마워요. 도윤은 대답이 없었지만 그의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진 것을 은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차가운 것이 부드럽게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처럼요. 은채의 마음속에 이제 막 사랑이라는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강숙과의 작은 충돌 이후 도윤과 은채의 관계는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사는 타인처럼 서로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드물었지만 대화는 전보다 길어졌고 은채의 사소한 행동, 예를 들면 도윤이 좋아하는 묽지 않은 수프를 끓이는 것과 같은 도윤은 조용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뜨거운 감정보다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조용히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이 결혼이 더 이상 5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바로잡아준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서 진정한 용기와 존엄을 배웠고 비록 몸은 불편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강직한 이 남자의 곁에 머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금씩 평온해지기 시작할 무렵 은채의 과거가 예고 없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마치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평화마저 휩쓸려가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은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은채가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휴대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어머니의 지인이거나 예전 직장 동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채입니다. 낮고 허스키하며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채야, 나야. 은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몇 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성준 오빠? 응, 나야. 방금 서울 올라왔어. 너 계속 찾았는데. 은채는 온몸이 굳었고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미치도록 사랑했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져 그녀를 고통과 배신감 속에 내버려뒀던 그 남자. 그녀의 빚 5억 원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그녀의 과거였습니다.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은채는 목이 맨 채 물었습니다. 어머님께 여쭤봤어. 내가 결혼한 건 알지만 딱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정말 한 번만. 나 너희 집 앞이야. 은채는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앞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준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키가 크고 마른 몸매, 여전히 한때 은채의 심장을 녹아내리게 했던 그 눈빛. 하지만 은채는 더 이상 22세의 꿈 많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비록 계약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그녀 스스로 배신을 용납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오면 안 돼. 은채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이 무척 불안해 보였습니다. 미안해. 그때 말없이 떠나서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부모님 사업이 망해서 부산으로 내려가 막노동하다가 사고를 당했어. 깨어나 보니 모든 연락처가 사라졌고 미움, 아픔, 그리고 산산조각난 기억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은채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결혼했어. 여기 오면 안 돼. 당신 때문에 이 결혼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당신 때문에 이 결혼을 망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행복해? 성준이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 은채는 그렇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그녀와 도윤, 우리는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고 지금까지도 그들의 사이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모호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도윤을 배신할 마음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그냥 나를 내버려둬. 나는 그 사람에게 너무 큰 빚을 졌어. 그 사람을 상처 입히는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성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채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온 세상의 슬픔을 짊어진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은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앉아 있는 도윤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요. 누구였어? 도윤의 목소리는 실처럼 가늘었지만 은채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은채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옛 연인? 그가 돌려 말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같은 사람에게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네. 다시 돌아갈 생각이야?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그저 과거 때문에 잠시 흔들렸을 뿐이에요. 도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빚진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린 원래 아무런 구속도 없는 사이였으니까. 아니에요. 은채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가 여기 머무는 건 제 선택이에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당신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든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저는 당신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도의 한숨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조용히 휠체어를 몰고 베란다로 와 은채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은채와 함께 조용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불쑥 말했습니다. 마비가 된 후로 몇 년 동안 진심으로 내 곁에 남아주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옛 연인은 날 떠났고 친구들은 멀어졌지. 심지어 친척들마저 나를 피했어. 당신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은채는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의지로 여기에 남고 싶어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결혼한 이후 처음 보는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은채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픔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이 휠체어에 앉은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가 5억 원의 빚을 갚아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그녀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동정에 기대지 않고 사는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다리로 설 수 없을 때에도 어떻게 당당하게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렇게 조용하고 단단하게 시련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옛 연인 성준을 단호하게 거절한 사건은 도윤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로소 계약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부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도윤에게서 마음의 위안과 존경심을 얻었고, 도윤은 은채에게서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맞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일주일 후 또 다른 비밀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은채가 아닌 도윤의 가족, 그의 친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채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강 회장님께서 도련님 몰래 집을 팔아서 개인 빚을 갚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하에서 두 분이 얘기하는 걸 얼핏 들었어요. 은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태산그룹 강 회장에게 개인 빚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아들인 도윤에게 숨기는 걸까? 은채는 황급히 손을 씻고 부엌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속삭임이 바늘처럼 그녀의 속을 찔렀습니다. 집을 팔아 개인 빚을 갚는다. 도윤에게는 비밀로. 왜? 그리고 왜 외부인인 자신이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일까? 그녀는 강 회장이 은채에게 5억 원의 빚을 갚아주며 체면을 지키려 했던 점잖고 도덕적인 인물이라는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그의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채는 차마 도윤에게 이 사실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도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강 회장 댁의 별채 부엌 뒤편에는 굳게 잠긴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은채가 시집 온 이후로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하실 문틈에 귀를 댔습니다. 아주머니의 말대로 나무 문틈으로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강 회장과 낯선 남자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냉혹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그 도로변 땅은 최소 100억은 받는다고. 거기서 80억은 은행 빚 갚고 나머지는 우리 셋이 나누는 거야. 도윤이 포함해서 집안 사람 누구도 모르게. 낯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알면 당장 반대할 텐데요. 강 회장은 역정을 냈습니다. 그놈이 뭘 알아? 이제 폐인 다 됐는데 매일 휠체어에 앉아서 내 덕에 사는 놈이 반대할 자격이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채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 회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도윤의 인격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무정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5억 원의 빚을 갚아주며 체면을 지키려 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아들을 속이고 사리사욕을 챙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가슴 아팠던 것은 그가 도윤을 생각 있는 한 명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고 모든 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짐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채는 숨막히는 심장을 부여잡고 돌아섰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알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은채는 모든 것을 도윤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사람들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혈육마저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도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도 그래서는 안 돼.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혈육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겠지.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도로변 당신 땅을 팔려고 하세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 빚을 갚기 위해서요. 그리고 당신에게 숨기려고 하세요. 제가 어젯밤 지하실에서 직접 들었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거나 격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듯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물었습니다. 확실해? 응. 지하실에서 제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휠체어를 몰아 자리를 떠났습니다. 3일 후 도윤은 그 일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은채는 그가 조용히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몰래 재산 서류를 뒤지고 아버지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은채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5억 빚 변제 확인서 아직 가지고 있어? 네. 아직 가지고 있어요. 버리지 마.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그는 마치 유언을 남기듯 말했습니다. 은채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거예요? 이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바로 당신. 은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내 법적 아내야. 결혼 후에 아버지가 미처 바꾸지 못한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 당신이 동의해주면 당신 동의 없이는 아버지가 그 땅을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돼. 은채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 아버님께서 저를 미워하실 거예요. 이 집안 모두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고요. 도윤은 가을 호수처럼 슬픈 눈으로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빚진 게 없어. 하지만 날 구해주고 싶다면 이번에는 정말 진짜 아내로서 내 곁에 있어줘야 해. 은채는 침묵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도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식을 위해서도 거래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곁에 남은 여자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한 남자의 절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5억 원의 빚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이제 은채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태산그룹의 부당함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지인 중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고 동시에 구청에 부부 합의가 있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 거래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강 회장에게 법적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은채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은채, 넌 외부인이야. 내가 무슨 권리로 이 집안일에 끼어들어? 강 회장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은채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섰습니다. 그녀는 5억 원의 빚을 갚아준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 씨의 법적 아내입니다. 저 또한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땅을 파시려거든 적어도 도윤 씨에게는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버님이 틀리신 겁니다. 강 회장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은채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도망치려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머물게 한 것은 도윤 씨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또다시 상처받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 일로 아버님께 미움을 받게 된다 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은채는 그가 방금 중요한 패 하나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은채는 처음으로 자신이 한 남자의 진정한 아내라고 느꼈습니다. 혼인신고서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감히 그와 함께 가족의 부당함에 맞서 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의 대립 이후 집안의 공기는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강 회장은 이전처럼 소리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오히려 은채의 등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은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틀 후 은채가 평소처럼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허둥지둥 달려나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회장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도련님 방을 다 뒤졌어요.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서 땅 문서랑 통장, 그리고 도련님 진료 기록까지 전부 가져갔어요. 은채는 겁에 질려 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도윤의 서재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은 쓰러져 있고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으며 모든 것이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이었습니다. 도윤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습니다. 괜찮아요? 은채가 다가가 작게 물었습니다. 이 집이 자기 것이라는 걸 확실히 하려는 거겠지. 나는 그저 얹혀 사는 사람이고. 도윤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며느리고. 제가 다시 아버님과 얘기해 볼게요.
은채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됐어. 도윤이 말을 막았습니다. 당신은 할 만큼 했어. 이제 내 차례야. 그날 오후 도윤은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재산 포기각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점과 부부 공동 소유권에 대한 가사 소송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확히 3일 후 강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의 분노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채와 도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가사 도우미와 놀러온 친척 2명 앞에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너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예비를 고소해? 도윤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내 동의 없이 처분할 권리가 없어요.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밥 먹여주냐? 내가 너를 먹여 살리는데 이제 와서 나를 물어. 은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버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그저 이 집안에 남은 최소한의 공정함과 신뢰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닥쳐라. 거지처럼 시집온 것이 이제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는 거냐? 그 말에 은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모욕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 아프게 한 것은 도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번처럼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은채는 홀로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 때문에 슬펐습니다. 어쩌면 그도 너무 큰 압박을 받고 있거나 자신이 아버지를 상대로 한 전쟁 속으로 은채를 끌어들였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는지도 몰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도윤이 조용히 휠체어를 몰고 와 은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침묵해서 미안해. 은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그때 내가 한마디라도 거들었다면 아버지는 당신이 나를 부추겼다고 더 확신했을 거야.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 은채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야윈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으로 가득한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그를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변호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저 당신이 여전히 제 편인지 그것만 알면 돼요. 그가 은채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침착함, 강인함, 그리고 깊은 고통의 끝에서조차 자신을 생각하는 그 작은 마음까지 전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렇게 절절하고도 숭고하게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피어났습니다. 도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사랑의 고백으로 은채는 용기를 얻었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은채에게 출석 요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위장 결혼을 했다는 익명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채는 몸이 굳었고 도윤은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모두가 강 회장임을 짐작했지만 그는 여전히 차를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도 반박도 하지 않는 그의 침묵이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하얀 셔츠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가짜 며느리도 사기꾼도 아닌
자신의 남편 곁을 지키며 모든 것을 이겨내려 했던 자존감 있는 한 여자로 자신을 보여주기를 바랐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는 은채에게 위장 결혼과 재산 편취 혐의에 대해 물었습니다. 은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윤과 양측의 완전한 동의하에 결혼했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어머니의 진료 기록과 시댁에서 빚 5억 원을 해결해 주었다는 증명서, 그리고 저를 고소했다고 추정되는 강 회장님의 서명이 담긴 채무 변제 확인서까지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옆에 있던 법률 자문관처럼 보이는 여성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틀 후 경찰서에서 대질 신문이 열렸습니다. 은채와 도윤, 그리고 강 회장이 함께 출석했습니다. 강 회장은 여전히 은채를 노려봤습니다. 형사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은채는 내 법적 아내입니다. 그녀는 떠나려 했지만 돈이 아니라 저 때문에 다시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돌봐주었고 심지어 내 가족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녀가 위장 결혼을 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겁니다. 과연 누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조사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의 이 선언은 가문의 명예와 진실 중에서 진실을 택하겠다는 숭고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도윤과 은채를 포함한 모든 친척을 거실로 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붉은 인장이 찍힌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유언장 변경을 공표했습니다. 이 유언장에 따라 나의 모든 부동산, 회사 지분 전량은 나의 친족에게 상속될 것이다. 내 아들 도윤은 매달 생활비로 지급되는 1,000만 원의 보조금 외에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건강 상태가 보장되지 않아 도윤은 더 이상 재산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방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윤은 모든 권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도윤이 건조하고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이수를 준비하고 계셨군요. 아버지가 원한 건 내 인생에서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었군요. 은채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는 비록 몸은 불편해도 생각할 줄 알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수년 동안 이 가문의 명예를 지켜왔어요. 닥쳐라. 내가 누군데 나한테 아버지 노릇을 가르치려 드느냐?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느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송 안 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돈으로 쌓아 올린 재산 갖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만 난 여길 떠나겠어요. 영원히. 은채와 함께 떠나겠어요. 저희는 평온함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께 마지막 남은 양심이 있다면 저희를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 남자가 그렇게 강한 말을 내뱉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다리는 힘을 잃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과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채와 도윤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배웅하는 사람도 붙잡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뿐이었습니다. 은색 택시가 그들이 5억 원의 빚으로 거래되었던 대저택을 벗어날 때 은채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차가운 유언장으로 내쳐졌지만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자유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갈까요? 은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양평에 작은 집이 하나 있어.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곳이야.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 양평의 집은 언덕배기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소나무 숲과 만발한 들꽃에 둘러싸여 영혼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은채는 그 집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집을 다시 고쳐요. 저는 부엌을 꾸미고 꽃을 심을게요. 당신은 꿈꾸었던 것처럼 책을 쓰는 건 어때요? 도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 은채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5억 원의 빚 때문에 제 인생을 팔려 했던 비겁한 삶이 두려웠어요. 믿고 사랑할 사람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게 두려웠어요. 이제 당신 곁에 있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겨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후의 나날들은 바빴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은채는 집안을 가꾸고 도윤은 재활에 매진하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서전 집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잔잔한 일상 속에서 깊어졌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고통, 배신, 그리고 은채라는 이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냈습니다. 책의 제목은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였습니다. 책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독자들이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어느 봄날 은채의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피곤하고 메스껍고 자꾸만 쉰 것이 당겼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6주가 넘었네요. 은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억 원의 빚으로 시작된 이 계약 결혼에서 그녀는 감히 엄마가 되는 것을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에게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진짜야? 그날 밤 도윤은 밤늦도록 아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아빠가 너에게 달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아빠는 너에게 세상의 가장 끔찍한 일들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게. 아이가 태어나던 날 도윤은 재활에 매달려 얻은 힘으로 난간을 붙잡고 일어서서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아기는 민호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높은 언덕 위 작은 집에는 휠체어에 앉은 남자와 한때 도망치려 했던 여자, 그리고 통통한 아기가 평범하지만 산처럼 굳건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저택도 상속권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그 모든 것보다 귀한 진정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